방금 소개받은 안종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5.18 기록물 또는 5.18 자료 이 부분을 이제 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문제, 또 5.18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고민도 좀 더 해보고 관련된 자료들을 조금 더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1시간 정도 또는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나면은 지금 질문을 통해서 좀 해결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이 건물이 5.18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록물이 이 기록관이 5.18 기록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전시물 만들 때도 제가 일정하게 좀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런 자료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5.18 기록물 또는 5.18 자료 이게 어떻게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가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사 공부를 좀 하면서 특히 8.15를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18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숫자적으로 본다면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8.15는 결국 우리가 이제 민족 문제가 어느 정도 약간 해방되는 이런 해방적인 측면이 대단히 강하고 즉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민족해방적 성격이 8.15로 본다면 5.18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말한 독재의 시대에서 민주시대로 옮겨가는 그 전환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큰 봉우리를 따져본다면 이 8.15라는 큰 봉우리와 이 5.18이라는 큰 봉우리가 우리 한국 현대사의 큰 정점으로 이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8.15 해방이 되고 났지만 곧바로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알다시피 3년이라는 미 군정 치하에서 결국은 미군의 직접 통치하에서 우리가 결국은 정치 권력을 해왔지만 그 영향 속에서 모든 것이 미국식의 정치제도, 교육제도, 나름대로 경제 구조 이런 모든 분들이 미국식의 제도가 정착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승만 정권 등등등 진행되어 나오다가 1960년 4.19가 발생하게 되고 4.19 발생 이후에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18년이라는 결국 군사정권이 이루어져 나가다가 1979년 10월 26일 결국은 궁정동에서 만찬을 하다가 결국 박정희가 결국은 피스톨 김재규죠? 네. 김재규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됨으로써 결국은 한국은 이제 전환점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박정희가 죽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화는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는 대단히 희망찬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6이 발생한 바로 얼마 후에 79년 12월 12일 날 바로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구군부와 신군부 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합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구군부, 그 다음에 새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이 두 군부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12.12 사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12.12 사태가 터지면서 일반 국민들은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별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우리 영상 속에 우리 안방이 TV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이 12.12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80년 5월달, 4월달, 5월달에 들어서 세게 되면 결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80년 5월 15일 서울역에 10만이라는 대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결국 거기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서울역 회군이라는,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 5.18 기념사에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는 바로 서울역 회군이 없었더라면 광주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서울역 회군이 무엇이냐? 10만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군대가 너는 계엄령이 바로 발휘될 것이라는 그런 많은 소문들이 막 있었어요. 그 소문들이 있게 되니까 바로 서울역 앞에 모여있는 그 서울대학에서 학교 학생처에서 보내준 마이크로버스 내에서 서울대 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 총학생회장 나름이 모여가지고 바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역에 수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이 대학생들이 모인 그 상황 속에서 지구라고 하는 총학생회장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많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고, 5월 10일 날 비상계엄 즉각 해제나 전두환 신현역 등 신잔당 폐지를 요구하면서 시위운동을 계속 벌이다가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학생들은 신현역 총리의 특별담화를 믿고 학교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총학생회장인 바로 심재철, 우리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광주일고 출신이고 바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다니면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심재철 총학생회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서울역에서 전부 다 해산하기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서울대학의 총학생회 산하에 있었던 바로 이 대의원대의 의장이 유시민이었어요. 유시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화 열기가 고조될 때 바로 계속적으로 군부를 압박하면서 밀어붙여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 자리에 없었던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신계륜인데, 신계륜은 우리 광주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또 이게. 그리고 그때 당시 80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전부 다 이 광주 출신이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때 보면 의미 있는 일이죠, 이게. 그래갖고 신계륜은 늦게 거기 바로 그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산해서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지만, 다른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다. 결정이 난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 해서 거기서 결국은 해산을 하게 되는 결정적, 어떻게 보면 우를 범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역사에서 이 가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저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이 서울역 회군이 없었더라면 결국 광주에서의 우리 희생이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정해보고 싶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고, 결국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서울에 있는 10만 명, 20만 명의 대학생들이 끊임없는 민주화 열기를 진행시켰더라면 광주와 같이 그런 포괄적인 탄압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그렇지는 못했을 것이다
바로 서울은 이미 전 세계에 개방돼 있고 바로 수천 명, 수만 명 외국인이 와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신군부가 이렇게 뭐 헬리콥터를 통해서 탱크를 통해서 서울 시내 전체를 포괄적으로 진압한다? 거의 힘들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울역 해군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5년, 12년이라는 그런 이 군사정부를 낳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는 이제 반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는 5월 15일 날 서울역 해공을 통해서 모든 시운동, 대학생 운동들이 다 이제 중지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광주에서는 5월 16일까지 민주화 성회라는 그 시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이게 되죠. 그래서 전남대학교 중학생회, 전남대학교 교수님들, 그 뒤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시내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요구들을 벌여내기 시작하고 바로 그 주변의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또 주변에 있는 경찰들까지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로 이 다치지 않게끔 보호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 속에서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날 5월 16일 날 저녁에 바로 도청합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도청합 횃불 집회가 있었고 바로 거기서 결국은 박관원 총학생회장의 마지막 발언, 결국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날 10시에 전남대 각 학교 정문 앞으로 모이고 정문 앞에 모임이 부득이할 때는 그 다음날 바로 이 12시에 도청 앞으로 모이자 하는 그런 약속하에 5월 16일 날 시위는 바로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도청 앞에 모여있는 바로 전남, 광주의 모든 대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월 17일 저녁 12시, 5월 18일 저녁 0시에 비해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치활동 금지, 전대학 휴교록이라는 우리가 너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모든 대학에 계엄군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5월 15일, 16일 날 우리 전남대 학생들이 시내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정문 앞에서 그걸 막았던 이 장면이 5월 18일 날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5월 18일 날 있었던 상황의 사진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문 앞에 모이는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5월 15일 날, 16일 날 이 사진을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오전 전남대 정문 앞에 모여 있는 바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월 17일까지, 5월 16일까지 워낙 열기차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운동 지도부들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집에서 골아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거의 그 학생회실이라든가 쉬고 있었기 때문에 5월 18일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아침에 나오는 학생들은 이 데모하고 뭐 이 운동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일요일 날 공부하러 왔던 학생들이었죠. 이게 그 학생들이 결국은 정문 앞에 모여 있는데 오전 한 9시경에 바로 계엄군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 공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엄군들은 바로 학교 휴교령이 내렸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좋은 말로 서로 몇 번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학생들이 그곳 속에서 계엄령 철폐하라 하는 그런 구호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계엄군들은 돌격 앞으로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남대 정문 앞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발발은 우리가 말하는 아주 조직적인 학생 운동과는 별 거리가 없는 일반 학생들과 계엄군 간에 결국은 그 충돌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보수 우익 세력들, 특히 이제 우리 지만원 같은 그런 광주를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때 학생들 가방에 이미
돌멩이를 몽땅 들고 와가지고 바로 이 계엄군들에게 돌을 던지게 됨에 따라서 계엄군들이 수세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이 뭐 때문에 돌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이 몽둥이로 가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또 우리 광주를 폄훼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일반 학생들이라서 이 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그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남대학교 그때 행정학과 교수였었던 신모 교수가 아주 젊은 교수였었는데 미국 서울에서 이제 석사를 막 마치고 학교로 왔고 이제 워낙 젊으니까 그때 한 30대도 안 됐었어요. 이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이제 계엄군들이 학생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는 그 신모 교수 나 교수다 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그 계엄군이 네가 무슨 교수야 이놈아 하면서 이제 그 교수를 구타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전인감사 사건이죠? 예. 현임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모 교수입니다. 아시죠? 알아요. 예. 그래서 전남대 정문 앞에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그런 모습을 사색지 1호로 지정해가지고 그 조형물을 만들어지는 이게 출구 동작에 되에 따라서 경우는 즉시 귀가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킨다 경우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은 5.18이 발발하게 된 상황이 되고 이 5.18이 발발한 학생들이 결국은 정문 앞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수창문학교를 통해서 시내로 진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시내로 진출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남로 3가 4가 도청학과에 진출하게 되니까 오후 3시경에 바로 계엄군들이 장갑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수창문학교에 3시경에 도착해갖고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바로 권봉과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M16의 총칼을 대검을 착검을 하고 시민들이 학생들을 구타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혼 부부는 아닙니다. 남매가인데 시내 나왔다가 결국은 이 오빠가 그 계엄군에서 터지게 되니까 여동생이 바로 이제 피를 닦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신혼부부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확인을 해보는 결과 신혼부부는 아닌 상황이고, 우리 남자들이 결국은 팬티만 입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사진입니다. 공수부대의 바로 시민들, 학생들을 향한 그런 가혹행위가 시내 곳곳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시내에서 잡힌 학생들, 원산폭격을 시키고 바로 거기서 가혹행위하고 바로 이 학생들은 바로 그것에 저항해서 택시에 불을 질려서 밀어치다든지 하는 시민들의 대응이 있게 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학생과 시민 간의 항쟁이 있는데 학생과 군인 간의 싸움이 있는데 그게 시민과 군인 간의 싸움으로 이제 결국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시민들이 합세하는 그 대응 과정입니다. 드디어 이제 5월 20일 날 보다보다 바로 이 운전사들이 공설운동장, 저기 지금 문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택시와 시내버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바로 금남동까지 오는 차량 시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차량 시위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18일날, 19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20일날은 상당히 소강 상태에 있었어요. 이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차량 시위는 바로 일반 시민들에게 대단히 이 시위를 고양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므로써 바로 이 시민들이 다시 또 한 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5월 20일 날 밤에 있었던 이 차량 시위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5월 20일 저녁 10시경에 광주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역이라고 그러죠. 신역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래서 이 계엄군과 시민들 간의 공방전 속에서 바로 거기 신역을 지켰던 공수부대가 삼공수, 최서창이 인도하는 삼공수가 중심이 됐는데 이 삼공수 부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집단 발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 시민 5분이 바로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저녁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민들이 별로 많이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21일 날 아침에 그 신녀 앞에서 돌아가셨던 시민들 2분의 시신을 리아카에 끌고 바로 금남로를 통해서 도청 앞까지 시가 행진을 시민들이 벌여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딱 이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죽었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자기 두 눈으로 죽어있는 시신들을 보게 되니까 시민들이 더욱더 개강이 되기 시작하고 더욱더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월 21일 날이 수요일이고 그때가 초파일 석가탄신이 됐기 때문에 휴일이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전부 다 이 금남로를 중심으로 도착하고 전 시민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광주 시민들이 75만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많은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의 광시민이 모였다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제 국방부에 올라가지고 이제 보안사에서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하나 보다 보니까 경찰에서 작성한 통계 자료에 그때 광주 시내에 모여있는 시민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 하는 그 기록을 보고 약간 이건 좀 과한 것 아닌가. 그런데 70만 명 이런 중에서 30만 명이 사실 나온다는 것은 거의 다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약간 뻥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러나 10만 명 이상이 모인 엄청난 인구가 도청에 앞으로 모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후 1시 도청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도청 앞을 지키고 있던 11공수 부대원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바로 집단 발포와 조준 사격을 하게 됨에 따라서 바로 거기서 약 40명 정도 시민들이 바로 거기서 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때 보면 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양성해 놓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부호하라고 만드는 국가 기구인 군대가 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는 것, 이것 자체는 대단히 중대한 상황이고 이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때문에 그냥 단지 어떤 돌팔매질 또는 몽둥이 정도로 대응을 했던 것이 더 이상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충격이 있고 나자마자 바로 시민들이 그 시위령 차량을 타고 바로 낮으로 화순으로 가지고 인근에 있는 경찰서의 무기고에서 바로 이 카빈이라든지 M1이라든지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왔고 바로 이 도청 앞에서 직접 견군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또는 우리 그 한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총을 든다는 것, 사실 세계사에서도 별로 별로 흔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한시에 총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보수 우파 세력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우리 광주를 폄훼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민이 총을 들었다는 거야. 총을 탈취했다는 거야. 그것을 대단히 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경찰들은 광주시를 진압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차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라든지 파출소는 당직 순경 1명 좀 남고 전부 다 광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시민들 한 8명이 가면 결국 그 경찰을 제압하고 무기고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이라는 것이 군인들은 M16라는 총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2차 대전에 썼던 M1, 칼빈 아주 재래식 무기였기 때문에 사실 무료로 건다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럼 도착해서 집단을 발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여 명의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직사하게 되고 바로 헬리콥터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시민들에게 해산하게 하고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 결국 밝혀진 그런 상황들이죠.